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쩌렁쩌렁한 노인의 호통에 한겨울 정원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태성그룹 명예회장 강재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 그는 저택에 들이닥치듯 돌아온 참이었어요. 정원 한복판 휠체어에 앉은 9살 손녀 보미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두 다리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젖은 옷자락에서 찬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새하얀 얼굴에 들러붙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새로운 간병인이 커다란 대야를 곁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그 차가운 물을 아이의 다리에 자꾸만 끼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문의 두 눈에 핏발이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눈앞의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가까이 닫혀있던 봄의 입에서 처음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문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물에 젖어떠는 손녀와 그 앞에 선 여자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내린 선택이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쫓은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그날의 강재문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야기는 몇 달 전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초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첫눈이 내리던 그의 겨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잘 손질된 정원과 대리석 현관이 눈을 막고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부러울 것 없는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값비싼 가구로 가득 채운 커다란 무덤 같았어요. 집주인은 태성그룹 명예회장 강재문이었습니다. 74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끝없는 회의와 계약, 해외 출장이 그의 하루를 빈틈없이 메웠어요. 회사에서의 재무는 예전보다 한층 더 매서워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어요. 임원들은 굳게 담은 노회장의 입만 보아도 절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독한 성실함을 두고 노회장의 집념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재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사실은 도망이라는 것을요. 3년 전 그는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들 태욱과 며느리 지연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부터 재문은 속을 닫아걸고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슬픔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는 일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문에게 상실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는 아내 윤옥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오랜 병을 앓던 아내의 손을 끝내 놓아야 했던 밤을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도 윤옥은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이고 되뇌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문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세월은 그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마저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혈육은 이제 손녀 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봄이는 본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어올라 끝도 없이 조잘되던 손녀였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저택에서 사라진 지도 벌써 3년째였어요. 그 사고의 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보미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 다리를 잃었어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는 보미를 이름난 병원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다리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검사대에 누운 보미의 두 눈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9살 보미의 세상은 휠체어 위에 멈춰 섰습니다. 더 깊은 상처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어요. 그 사고는 보미에게서 걷는 힘과 함께 웃는 법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보미는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넓은 저택의 복도를 보미는 휠체어로 하염없이 오갔습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엄마 지연의 사진 앞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사진을 몇 시간이고 말없이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어도 아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좋아하던 그림책도 인형도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엄마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흘려보낼 뿐이었어요. 그 작은 등이 나날이 야위어가는 것을 재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손녀의 방문 앞까지 갔다가도 그는 번번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엄마 사진을 안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으면 재무는 홀로 보미의 방 앞을 서성이곤 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여린 숨소리에 그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재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였어요. 돈으로 사람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난 간병인과 간호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값비싼 몸값을 치르고 최고라는 사람들을 보미 곁에 붙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몇 줄을 넘기지 못하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처음 온 간병인은 재활이 우선이라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보미의 다리를 억지로 주무르고 기구에 앉혔어요. 보미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려도 그 여자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낫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온 간호사는 아이를 가엾게만 여겼어요. 불쌍해라, 저 어린 것이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이 싫어 보미는 더욱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누구도 보미를 아픈 환자가 아닌 한 아이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보미는 고쳐야 할 병이거나 딱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쳐간 사람이 벌써 67이었어요. 어떤 이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저택의 감도는 무거운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짐을 쌌어요. 그럴수록 보미는 제 안으로 더 깊이 숨어들 뿐이었습니다. 재문과 보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어요. 재문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미 역시 할아버지의 굳은 얼굴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도 오가는 말이 없었어요. 수저 부딪는 소리만이 넓은 식당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이 재무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들다는 말조차 그는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한 명의 간병인이 짐을 싸서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택은 다시 사람 하나 없이 썰렁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재무는 서재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정원을 오래 내려다보았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손녀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저 아이마저. 그 생각에 이르자 노 회장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저택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서게 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은 뜻밖에도 운전기사 박 씨였습니다. 재문을 10년 넘게 모셔온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큰 결심을 한 얼굴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외람되지만 제가 아는 분을 한번 배워주시겠습니까? 아이 마음 여는 일이라면 그분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재문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물었어요. 자격은 확실한 사람인가? 그 물음에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지금 정식 자격은 없습니다. 7년 전에 뜻하지 않은 일로 일을 그만두셨어요. 재문의 눈살이 대번에 찌푸려졌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 손녀 곁에 두라는 말인가. 그러나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7년 전 박 씨의 어린 딸이 큰 사고를 당해 다리를 쓰지 못했더랬습니다. 병원마다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다시 걷게 해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지금 제 딸이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게 다 그분 덕입니다. 그 무렵 박 씨는 딸을 영영 잃을까봐 밤마다 애를 태웠어요. 의사들은 아이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끝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의 두 눈에 어느새 물기가 어렸어요. 자격증 한 장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격 없는 간병인이라니 평소 같으면 두말 없이 내쳤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름난 사람들은 이미 다 거쳐간 뒤였습니다. 그 사이 보미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좋네. 딱 한 번만 데려와 보게. 그렇게 재문은 서류 한 장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을 들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택의 무거운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윤정숙이라는 이름의 63 여인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외투의 손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으리으리한 저택의 규모에도 그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눈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집사오 씨가 이런저런 규칙과 주의사항을 늘어놓았어요. 저택의 고용인들은 낡은 외투를 걸친 그녀를 흘끔거렸습니다. 자격도 없는 이가 어떻게 이런 댁에 들어왔느냐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그런 시선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었지만 표정은 시종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청소도구도 재활기구도 아니었습니다. 보미가 있는 방이었어요.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보미는 늘 그렇듯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엄마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아이의 어깨가 움찔 굳었어요. 또 누군가 다리를 주무르러 왔구나 하는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보미는 몸을 잔뜩 웅크리며 엄마 사진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이 사람도 어차피 며칠이면 떠나버릴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여느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다리부터 살피지 않았어요. 대신 봄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똑같이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보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내 이름은 정숙이란다. 앞으로 내 곁에 있을 사람이야. 정숙이 나직이 말했지만 보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조금도 서운한 기색이 없었어요. 보미는 그 낯선 웃음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보던 어른들의 눈빛과는 무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도 고쳐놓겠다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방 안을 둘러보다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탈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손끝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맑고 영롱한 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보미의 눈이 저도 모르게 동그래졌습니다. 들리니? 정숙이 나직이 속삭였어요. 우리가 귀만 기울이면 이 집도 이렇게 고운 노래를 부른단다. 보미는 홀린 듯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다시 한번 잔을 두드리자 또 한 번 맑은 소리가 번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미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3년 가까이 저택에서 사라졌던 소리, 바로 웃음소리였어요. 비록 짧고 여린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호들갑스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미의 헝클어진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미는 방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미는 여느 때처럼 식탁 앞에 앉았어요. 여전히 수저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이 자꾸만 식당 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옅은 생기가 어려 있었어요. 정숙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재무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무엇에도 꿈쩍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보미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소리를 떠올렸어요. 정숙이 손끝으로 두드리던 맑고 영롱한 잔 소리를 말입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은 손가락을 살며시 움직여 보았어요. 오래 잠겨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우연히 지켜보던 재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녀가 웃고 있었어요. 그 어떤 명의도 값비싼 치료도 열지 못한 아이의 마음을 자격증도 없는 저 여인이 단 하루 만에 열어젖힌 것입니다. 재무는 안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마냥 놓이지만은 않았어요. 그의 가슴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쳐갔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것일까? 그 물음이 그날부터 노 회장의 마음속에 조용히 씨앗을 내렸습니다. 정숙이 온 뒤로 저택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속에서 봄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과 같았어요. 정숙은 보미를 억지로 무엇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보미의 방 창문을 활짝 열어 찬 공기를 들였어요. 그러고는 밤새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직이 물었습니다. 보미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정숙의 하루는 온통 보미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창가에 앉아 눈 쌓인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숙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보미가 먹기 좋게 따뜻한 죽을 손수 끓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먹이는 법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김이 오르는 그릇을 아이 앞에 가만히 놓아둘 뿐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보미는 며칠 사이
조금씩 수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는 대신 정숙은 저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밥을 지을 때도 방을 치울 때도 늘 노래가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들어본 노래가 아니었어요. 봄이의 하루를 그때그때 담아 즉석에서 지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창밖에 참새가 3마리 놀러 왔네. 우리 봄이 얼굴 보러 아침부터 왔다네. 우스꽝스러운 가락에 봄이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바꿔가며 온갖 흉내를 냈어요. 할아버지처럼 굵은 목소리를 내다가 아기처럼 앙증맞은 소리를 냈습니다. 봄이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숙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반가웠어요. 봄이는 정숙이 지어 부르는 노래를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모양만 벙긋거리다가 나중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은 그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어느 날 정숙은 저택에 먼지 쌓인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봄이 엄마가 쓰던 낡은 인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인형들 중에는 봄이 엄마가 아끼던 헝겊 인형도 섞여 있었어요. 봄이는 그 인형을 보자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아이가 엄마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다른 놀이를 꺼내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정숙은 그 인형들로 조그마한 인형극을 꾸며주었어요. 낡은 곰 인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아기 곰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그 인형극에 푹 빠져들었어요. 극이 끝나자 아이는 처음으로 정숙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한 번 더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못 이기는 척 몇 번이고 다시 인형극을 열어주었어요. 봄이는 그 아기 곰 이야기를 유난히도 좋아했습니다. 길을 잃고도 씩씩하게 나아가는 곰이 꼭 저를 닮았다고 여긴 걸까요? 극이 끝나면 봄이는 낡은 곰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숙은 봄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언제나 작고 약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아기 사슴이 절벽을 오르고 다리 다친 새가 다시 하늘을 나는 이야기였어요. 봄이는 그 이야기들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정숙이 아이의 마음을 이토록 잘 헤아리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아프고 약한 이들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이 정숙에게 말보다 먼저 마음을 읽는 눈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나직이 건넸습니다. 우리 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란다. 그 말은 봄이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아주 입을 닫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정숙이 무언가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젖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짧게 한두 마디를 건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숙은 호들갑 없이 다정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봄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제 봄이는 밤마다 정숙이 들려줄 이야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복도에 정숙의 발소리가 들리면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오후였어요. 정숙이 봄이의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미처 마르지 않은 낙엽이 바람에 뒹굴고 있었어요.
보미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보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3년 가까이 닫혀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물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제 속마음을 꺼내놓은 것이었어요. 정숙은 곧바로 그럼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기적을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숙은 보미의 작은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보미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잘 알고 있단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말이야. 그 말 속에는 어떤 값비싼 약속보다 더 큰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믿음을 오롯이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이토록 굳게 믿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래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흐르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작은 눈물방울이 정숙의 가슴까지 촉촉이 적셨습니다. 그날 정숙이 건넨 말은 보미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졌어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그때는 정숙도 보미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온 뒤로 보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이의 얼굴빛이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하던 뺨에 발그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잃었던 입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미는 정숙이 끓여주는 죽을 곧잘 비우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이의 웃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온종일 굳어있던 얼굴에 이제는 웃음이 자주 번졌습니다. 정숙과 함께라면 보미는 곧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먼저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조르기까지 했어요. 정숙은 그런 보미의 휠체어를 밀며 저택들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에도 보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에 시달려 흐느끼던 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눈을 떠 정숙을 찾기까지 했습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그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기 씨가 저렇게 밝아진 건 처음 본다며 저희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원을 거닐던 보미가 문득 무언가를 나직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숙이 지어 부르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잔잔한 어딘가 애틋한 가락이었어요.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미가 흥얼거리는 그 곡조가 왠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봄아, 그 노래는 어디서 배웠니? 정숙이 조심스레 묻자 보미의 흥얼거림이 뚝 멈췄어요. 아이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가요. 보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재울 때마다 늘 불러주던 노래예요.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잔잔히 저려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노래를 여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숙은 보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참 고운 노래구나. 엄마가 정말 노래를 좋아하셨나 보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엷게 웃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참 잘했습니다. 보미가 엄마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미는 정숙에게 엄마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들려주었어요. 엄마가 부쳐주던 달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함께 창가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들어주었어요. 아이가 슬픔을 꺼내놓을수록 그 슬픔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이 이제 슬픔까지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숙은 보미와 함께 그 노래를 나직이 따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겨울 정원에 포근하게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보미에게 바깥 세상을 자주 느끼게 해주었어요. 휠체어를 밀어 나뭇가지에 맺힌 겨울눈을 손끝으로 만지게 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보미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듯 했어요. 정숙은 그런 보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숙은 보미의 다리도 조금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는 법 없이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였어요. 언젠가 보미가 다시 두 발로 설 그날을 준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정숙에게는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그녀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 무렵 서재 창가에는 재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웃고 있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고 먼저 밖에 나가자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에서 사라졌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 내외를 잃은 뒤로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풍경이었어요. 재문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니 할아버지로서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였습니다. 창밖의 웃음소리에 재문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내 윤옥이 어린 아들을 안고 저 정원을 거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렇게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아득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안도의 한쪽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문은 소중한 것을 잃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어요. 아내를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마저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저 어린 손녀 하나뿐이었어요. 그런 보미를 낯선 사람의 손에 온전히 맡겨도 되는 것일까? 그 두려움이 어느새 의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재문은 창틀을 짚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이름난 의사들도 최고라는 간병인들도 열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격증 한 장 없는 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몇 주 만에 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았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계산 속에서만 살아온 재문이었어요. 그에게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곧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재문은 늘 불안해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바뀌었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여자에게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재문은 운전기사 박 씨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데려온 그 사람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가?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는 대로만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병원에서 일하던 분이라고만 들었어요. 그 대답이 재문의 마음 한구석에 잠시 걸렸습니다. 재문은 오래도록 창가에 선 채 정원의 두 사람을 응시했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창 너머로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재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그 다정한 풍경 위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되살린 그 손길이 그의 눈에는 자꾸만 수상하게만 비쳤습니다.
봄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자 정숙은 조심스레 다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아이의 잠든 다리를 깨울 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은 커다란 대야에 찬물을 받아왔어요. 그 안에는 얼음까지 동동 띄워져 있었습니다. 봄이가 겁먹은 눈으로 그 대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정숙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건 말이다. 잠자는 내 다리를 깨우는 놀이란다. 정숙은 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다리도 너무 오래 자면 깨우는 걸 잊어버린단다. 차가운 물이 콕콕 두드려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을 걸어주는 거야. 봄이는 그 말이 신기하면서도 조금 무서웠어요. 차가운 물이 다리에 닿으면 어떤 느낌일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숙을 향한 믿음이 그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부드러운 천에 찬물을 적셔 봄이의 종아리에 살며시 대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닿자 봄이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차가워요, 선생님. 정숙은 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차갑지. 하지만 조금만 참아보자. 지금 내 다리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있는 거란다. 정숙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봄이는 이를 앙다물고 그 차가움을 견뎌냈습니다. 정숙이 곁에 있었기에 아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재활에는 오랜 세월이 담긴 그녀만의 지혜가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잠든 신경을 놀라게 한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손길이 뒤따랐습니다. 정숙은 봄이의 다리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주물러 온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을 번갈아 주며 잠든 감각을 조금씩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값비싼 기계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손끝의 정성이었습니다. 봄이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것은 오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정숙은 재활을 마칠 때마다 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봄이 참 잘했다 하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면 봄이는 힘들었던 것도 다 잊고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 재활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봄이의 여윈 다리는 하루아침에 힘을 되찾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오지 않아 아이가 시무룩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은 봄이가 조바심 내지 않도록 다독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시간과 믿음뿐이란다. 그렇게 얼마간의 날들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봄이가 아주 희미하게 다리에 무언가 느낌이 온다고 말한 것이에요.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찌릿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것은 잠들었던 신경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정숙은 애써 담담한 얼굴로 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정숙만이 아는 희망의 조짐이었어요. 어느 날 재활을 마친 봄이가 정숙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걸으면 할아버지도 웃으실까요? 정숙은 잠시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봄이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잔뜩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아마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실 거란다. 정숙의 말에 봄이는 작은 두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날부터 봄이는 더욱 이를 악물고 재활을 견뎌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뜻하지 않은 눈길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돌아온 재문이었습니다. 그는 열린 문틈으로 정숙이 봄이에게 찬물을 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가 몸을 떨며
짧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재문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짓인가? 그의 눈에는 그것이 재활이 아니라 아이를 괴롭히는 일로만 비쳤어요. 차가운 물에 어린 것을 떨게 만들다니. 불신의 씨앗이 그 순간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재문은 당장 뛰어들어 그 여자를 막고 싶었어요. 그러나 손녀가 정숙을 저토록 따르는 모습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저 여자 앞에서만 웃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재문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문은 정숙을 서재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감정을 누른 채 나직이 물었어요. 윤정숙 씨, 당신은 예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소? 그 물음에 정숙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저 오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을 그만두었소? 재문이 다시 묻자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정숙은 끝내 그 사정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정숙이라고 어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세상은 좀처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한 번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재문에게는 무언가를 숨기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떳떳하다면 어찌 저리 말을 아낄까? 재문의 마음속 의심은 이제 점점 더 짙어져 갔어요. 그는 정숙을 내보낸 뒤 오래도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자격도 없이 내 손녀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는 알아볼 권리가 있다고 재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재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보미가 되살아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것을 눌러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는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문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을 초조하게 보냈어요. 차라리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재문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그 화면을 열어보았어요. 그날 밤늦게 노트북 화면에 한 줄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재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것은 7년 전의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한 대학병원 재활센터에서 벌어진 사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재문의 두 눈을 파고들었어요. 무자격에 가까운 처치로 어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물리치료사. 그 아래로 짧은 기사 몇 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물리치료사가 병원의 정식 절차를 무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위험한 시술을 제멋대로 강행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로 어린 환자가 하마터면 큰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치료사는 면허마저 정지되고 말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자세한 사정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규정 위반, 위험한 처치, 업무상 과실이라는 단어들만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치료사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윤정숙. 재문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는 그 여자, 지금 이 순간 봄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그는 그 짧은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자격을 잃은 사람, 어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저택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순간 제문의 등줄기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낮에 보았던 장면이 퍼뜩 스쳐 지나갔어요. 정원에서 보미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떨며 비명을 지르던 그 광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어 떨던 보미의 작은 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때는 재활이라는 말을 반신반의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어쩌면 그것은 재활을 가장한 학대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재문은 역겨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이 재활이라던 정숙의 말이 이제와 온통 새빨간 거짓으로만 들렸습니다. 저 여자는 이미 한 번 어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손녀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재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자격도 확인하지 않고 저런 사람을 손녀 곁에 두다니. 재문은 자신을 향한 분노와 정숙을 향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람 보는 눈이 밝다고 평생 자부해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격도 없는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손녀의 웃음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생각할수록 재문은 자기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보미가 저 여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정숙을 세상 누구보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미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재문의 가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저 순진한 아이가 위험한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재문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재문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면, 연약한 보미가 그 속셈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오늘 밤 사이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상상만으로도 재문의 손발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는 당장이라도 보미의 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곤히 잠든 아이를 함부로 깨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아니 할아버지의 보호 본능이 사납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문은 지금껏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온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마저 잃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을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했어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문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서재를 밤새도록 서성이고 또 서성였어요.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다투었어요. 한쪽에서는 보미를 되살린 저 사람을 믿으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아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잃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 의심이 맞다면 아이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재문은 보미의 방문 앞에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평화로운 숨소리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재문의 판단을 점점 한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나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재문의 마음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확신하고 말았습니다. 낮에 본 그 광경과 기사 속 과거가 하나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지금 내 손녀를 상대로 또다시 그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다. 한번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다른 어떤 가능성도 재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는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사까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정숙에게 해명을 물어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물어본들 저런 사람이 순순히 진실을 말할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문은 굳은 얼굴로 창밖의 새벽 어스름을 응시했어요. 당장 저 여자를 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재문의 얼굴에서는 지난밤의 흔들림이 말끔히 걷혀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일군 냉철한 총수의 얼굴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번 칼을 뽑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다만 그 칼끝이 겨눈 방향이 완전히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재문의 마음속에서 정숙은 아이를 해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확신 앞에서는 그동안 보미가 되찾은 웃음마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웃음조차 아이를 방심하게 만든 함정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재문은 스스로도 무서울 만큼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급한 확신이 앞으로 어떤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이튿날 오후 재문은 잡혀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중요한 임원회의도 오래 준비한 계약도 미룬 채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 여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놀라 물었지만 재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게. 최대한 빨리.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차는 도심을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박 씨는 백미러로 회장의 굳은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어요. 재문은 창밖만 노려본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 저택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재문은 곧장 안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원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들어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봄이었어요. 재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정원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보미의 두 다리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새하얀 얼굴에 들러붙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정숙이 커다란 대야를 곁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을 보미의 다리에 자꾸만 끼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문의 두 눈에 핏발이 곤두섰어요. 어제 본 기사와 눈앞의 광경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재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 보였어요. 저 여자가 기어이 어린 손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읽은 기사의 활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쩌렁쩌렁한 호통에 정원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정숙이 흠칫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떨어뜨렸어요. 회장님, 이건 재활입니다. 오해십니다. 정숙이 다급히 입을 열었지만 재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문이 정숙의 말을 사납게 가로막았어요. 닥치시오. 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젯밤에 똑똑히 봤소. 어린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면허마저 잃게 만든 장본인. 바로 당신 아니냐고 그가 사납게 다그쳤습니다. 재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손녀에게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며 그가 언성을 높였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보미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원을 갈랐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젖은 얼굴로 보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은 절 괴롭힌 게 아니에요. 물이 차갑긴 했지만 이건 제 다리를 깨우는 재활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리에 느낌이 온다며 보미가 울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된 보미가 숨을 헐떡이며 매달렸습니다. 그 절박한 호소에도 재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의 눈에는 물에 젖어떠는 손녀와 그 앞에 선 여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문의 목소리가 노기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운동이라니. 이게 무슨 운동이란 말이냐? 아무 힘도 없는 어린 것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재문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을 가리켰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아시오. 그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억울하다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늘어놓지 않았어요. 사실 정숙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재활이었음을, 아이의 신경이 깨어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재문에게는 그 어떤 말도 가닿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7년 전에도 그녀는 꼭 그런 벽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젖은 봄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참아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보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우리 보미,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란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넌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보미는 정숙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보미의 절규가 정숙의 등 뒤로 애처롭게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보미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천천히 일어나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숙은 젖은 옷자락을 끌어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7년 만에 겨우 마음을 붙였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의 미련도 겉으로 내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보미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보미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문은 우는 보미를 끌어안으며 달래려 했어요.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다 지켜주마. 재문의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미의 몸은 그 위로를 거부하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이는 젖은 얼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날 다시 세상과 이어준 단 한 사람을 할아버지가 쫓아낸 거예요. 그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제문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제문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얹혔어요. 보미의 그 한마디가 제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아픔을 외면하려 했어요. 자신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옳은 결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것만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애써 믿으려 했어요. 정숙이 떠난 뒤 저택은 다시 지독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그 침묵과도 달랐습니다. 숨이 막힐 듯 더 무겁고 짙은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서늘하게 저택을 짓눌렀습니다. 보미는 다시 엄마 사진 앞에 말없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함께 웃던 날들이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어요. 밥상을 차려주어도 보미는 다시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지어주던 노래도 함께 읽던 그림책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그토록 되찾았던 생기가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보미는 서서히 다시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떠난 뒤로 저택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창밖의 겨울보다 훨씬 더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보미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아이는 먼저 밥상 앞에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이 끓여주던 죽이 아니면 도무지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을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인 간병인이 다가가기만 해도 보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물은 2번 다시 자기 몸에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힘겹게 되찾았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돌아왔던 옅은 감각마저 다시 잠들어 버린 듯 했습니다. 보미는 온종일 엄마 사진만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텅 빈 눈은 정숙이 오기 전에 그 눈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빛을 보았던 사람은 어둠을 더 견디기 힘든 법이었어요. 밤이면 보미는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악몽을 꾸다 깨어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겨우 발그레해졌던 뺨은 다시 핏기를 잃어갔어요. 저택의 고용인들도 그런 아이를 보며 안타까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기 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셨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무는 그런 손녀를 보며 애가 타들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내쫓았으니 이제 제대로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무는 다시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난 재활병원들이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가 보미를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오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들이 보미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법을 늘어놓았어요. 값비싼 최신 기계들이 보미의 여윈 다리를 감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대는 치료를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낯선 기계에 다리를 매달아 두기도 했어요. 보미는 그 모든 과정을 인형처럼 가만히 견뎌냈습니다.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기력한 순종이 오히려 재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아이의 몸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함께할 때 터져나오던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너는 강한 아이라던 그 다정한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기계 소리만이 치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미는 치료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무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다리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것은 깊은 절망뿐이었어요. 치료가 실패할 때마다 재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가 매몰차게 내쫓은 정숙이었어요. 그러나 재문은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어느 병원의 나이 지긋한 의사가 재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몸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재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어요. 혹시 아이에게 마음을 크게 다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누군가와 갑자기 헤어졌다든가 하는. 의사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을 때가 많지요. 부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그 말에 재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정숙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소. 그저 몸을 낫게 할 방법만 찾아주시오. 재문은 의사의 말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정서적 요인이니 애착이니 하는 말들이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다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 따위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재문은 홀로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시들어가는 손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생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순례가 이어질수록 보미는 더욱 시들어갔어요. 어느 날 재무는 치료를 마친 보미를 데리고 나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니 할아버지.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보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날 다시 걷게 해줄 수 있는 건 선생님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재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분들은 최고의 의사들이란다. 보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재문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어요. 보미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아이의 텅 빈 눈이었어요. 재문은 그 눈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 흐릿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재문은 백미러에 비친 손녀의 텅 빈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로 정숙과 함께 웃던 보미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어요.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소리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 물음이 처음으로 재문의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서늘한 물음은 한 번 떠오르자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재문은 그날 밤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보미 앞에 무릎을 꿇고 건네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는 강한 아이라던 바로 그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말 무슨 나쁜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난생 처음으로 재문은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문의 밤은 온통 뒤척임으로 채워졌습니다. 낮에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들어가는 손녀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재문은 서재를 서성이며 지난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정숙이 보미를 웃게 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웃음이 정말로 아이를 해치려는 함정이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굳었던 확신은 흐려지고 의심만 짙어졌어요. 어느 늦은 밤 재문은 조심스레 보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문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보미는 슬며시 손을 빼내 이불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우리 보미, 할아버지가 다 낫게 해줄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꾸나. 재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보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한참 만에 아이가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 말에 재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제 희망까지 통째로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보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준 단 한 사람을 할아버지가 내쫓았잖아요. 그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주먹이 되어 재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보미의 말은 결코 악을 쓰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듯한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재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어요. 차라리 아이가 소리내어 울며 대들었다면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재문은 무어라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손녀 앞에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평생 수천 명의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9살 손녀의 조용한 원망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문은 힘없이 보미의 방을 나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아내의 초상화 앞이었습니다. 현관에 걸린 아내 윤옥의 그림이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문은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참았던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또 잘못한 것 같소? 그의 목소리가 텅 빈 현관에 힘없이 울렸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 아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마지막 빛까지 꺼뜨려 버렸구려. 한번 터진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흘리지 않고 삼켜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재문은 아내의 그림을 향해 떨리는 손을 가만히 뻗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당신이라면 저 아이의 아픈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었겠지요. 평생을 대기업의 총수로 군림해온 노인이었습니다. 남의 정수리만 내려다보며 살아온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의 그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문은 자신의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정말로 보미를 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마침내 그의 오만한 마음을 완전히 뚫고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날이 밝자 재문은 운전기사 박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가 데려왔던 그 사람 말일세. 윤정숙 씨에 대해 자네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게.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박 씨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7년 전 제 딸아이가 큰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병원이 가망이 없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윤정숙 선생이었어요. 그분은 규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시절 저는 하나뿐인 딸을 잃을까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 제 딸을 그분이 기어이 살려주셨어요. 저에게 윤정숙 선생은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제 딸이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 뒤 그분은 면허를 잃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결코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압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재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자신이 읽은 기사와 박 씨의 이야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어쩌면 이토록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재문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낡은 기사 한 줄만 보고 사람을 단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재문의 마음속에서 뒤늦은 후회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오만이 어쩌면 손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재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재문은 곧바로 사람을 풀어 정숙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그러나 그녀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숙에게는 번듯한 주소지도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듯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재문의 조바심은 더해만 갔습니다. 재문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였어요. 사람을 풀어놓고도 재문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보미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녀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선생님을 다시 데려오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러나 그 말을 아직 아이에게 건넬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을 찾는 데에는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재문의 사람들은 마침내 그녀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정숙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그녀의 옛 동료였던 한 간호사가 사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파멸한 뒤 정숙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어요. 낡은 흙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시골 풍경이 하염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최고급 사무실과 대저택만 오가던 재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진창 같은 흙길 위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이라도 갈 참이었어요. 재문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삐걱거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얼굴은 야위었지만 그 차분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문 앞에 선 재문을 본 정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재문은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며 좁은 방으로 그를 들였어요. 방 안에는 낡은 살림살이가 전부였습니다. 재무는 그 초라한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오만한 노회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시골의 낡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당신의 지난 기록만 보고 당신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정작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재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침묵하다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회장님, 저는 결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숙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정말로 병원의 규정을 어겼어요. 그때 제게 온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병원의 원칙대로라면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는 방법을 썼습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으로 잠든 신경을 깨우는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 일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규정을 어긴 위험한 시술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그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면허를 잃었고 세상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뒤 정숙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반겨주는 이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시골 한 구석에 몸을 붙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7년을 세상과 완전히 등진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재문의 방문은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의 담담한 목소리에 재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정숙의 옛 동료인 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에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명자였어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7년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한명자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7년을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밝힐 날만을 기다려온 것이었어요. 한명자는 들고 온 서류를 제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이 은폐했던 당시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숙이 살려낸 아이의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두 발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재문의 눈앞에 낱낱이 펼쳐졌어요. 재문은 무너지듯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정숙이었어요. 그 용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그녀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셨으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정숙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정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봄이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 아이는 지금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어요. 정숙의 얼굴에 깊은 갈등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재무는 그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그 아이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문의 간절한 말에 정숙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연민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는 보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탈 잔 소리에 처음으로 방긋 웃던 그 아이였어요. 다시 걷고 싶다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떠올리면 정숙은 도무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회장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보미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재무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재무는 정숙의 두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손을 조용히 거두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회장님. 아이를 낳게 하는 건 돈이나 값비싼 병원이 아닙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곁을 지켜주는 사람뿐입니다. 정숙의 그 말이 재문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미는 여느 때처럼 무기력하게 눈을 떴습니다. 또다시 차가운 병원으로 끌려갈 것이라 여기며 체념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정숙이었어요. 보미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선생님, 보미는 휠체어 바퀴를 힘껏 굴려 정숙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이 꼭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보미가 정숙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그래, 우리 보미. 이제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으마. 정숙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정숙의 옷소매를 꼭 붙잡고 좀처럼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순간이 꿈일까봐 두려운 아이 같았어요. 정숙은 그런 아이의 등을 몇 번이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문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이 아이에게서 저 빛을 빼앗았던 것이었어요. 재문은 조심스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미야,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다시 모셔왔단다. 갈라진 목소리로 재문이 나직이 말했어요. 정숙의 품에 안겨있던 보미가 고개를 들어 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옅은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재문은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미야,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너를 가장 아프게 하고 말았구나. 재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보미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손을 내밀어 재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재문은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보미의 재활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날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재문도 뒷짐지고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슈트만 고집하던 대기업 총수였어요.
그런 그가 편안한 옷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보미의 재활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재무는 매일 아침 보미의 재활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회사 일보다 손녀의 다리 한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진전에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어요. 평생 숫자와 계약에만 매달려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손녀의 웃음 한 번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정숙은 예전처럼 차가움과 따뜻함을 번갈아주며 아이의 다리를 깨웠어요. 바닥을 느껴보렴, 봄이야. 차가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란다. 내 몸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정숙의 다정한 속삭임이 다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봄이는 눈을 감고 정숙이 가르쳐준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예전의 평온함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기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봄이의 발끝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어요. 재무는 그것이 자신의 헛것인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숙이 다리를 주무르자 옅은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봤지, 봄이야. 내 몸이 다시 대답하고 있어. 정숙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방 안에는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뒤로 봄이의 회복은 한 계단씩 천천히 이어졌어요. 재문과 정숙은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봄이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다리의 힘이 아주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감각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발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봄이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진전이 없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숙은 결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시간과 믿음뿐이란다. 정숙은 그렇게 봄이의 마음부터 먼저 어루만졌어요. 정숙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봄이가 스스로 앉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특수한 보조기구를 구해와 아이가 일어서는 연습을 시켰어요.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눈이 녹고 새순이 돋을 무렵이었습니다. 봄이는 마침내 기구의 의지에 잠시나마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봐라, 우리 봄이. 넌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단다. 정숙이 오래전 건넸던 그 말을 다시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이내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봄이는 날마다 조금씩 더 오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재문 역시 봄이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봄이의 곁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봄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재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이룬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순간이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재문은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봄이의 여윈 다리는 힘없이 가늘게 떨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몇 번이고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숙은 넘어진 봄이를 일으키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용기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란다. 아무리 넘어져도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용기야. 그 말에 보미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기구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자랑스러워하도록 꼭 다시 걸을 거예요. 그 절박한 다짐에 정숙도 재문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그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했지만 이제 보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미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하나가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보미가 품은 비밀은 다름 아닌 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두 발로 서서 춤을 추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낳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것은 보미가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지 그 마음을 할아버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보미와 정숙의 비밀스러운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서는 것을 넘어 발을 떼어 옮기는 일은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정숙은 보미가 잡고 걸을 수 있는 작은 보행기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인내심으로 아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미의 다리는 몇 걸음 만에 후들거리며 주저앉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보미의 무릎은 성한 데 없이 멍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랄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없던 힘도 솟아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곡은 아주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바로 보미의 엄마가 생전에 가장 사랑하던 그 노래였어요. 비 오는 날이면 보미를 안고 나직이 불러주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그 잔잔한 선율이 흐를 때면 보미는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하늘에 계신 엄마가 자기 손을 잡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보미의 말에 정숙도 함께 목이 메었어요. 그래,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마침내 약속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보미는 재문에게 정원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재문이 궁금한 얼굴로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곡조에 재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그것은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사랑하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만개한 꽃덤불 뒤에서 보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미는 작은 보행기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히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짧은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제 힘으로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재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우리 보미가 걷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보미는 음악에 맞춰 조심스레 몸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회전과 가느다란 손짓 하나하나에 온 힘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그 기적의 순간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보미를 위해 숨죽인 듯 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보미의 춤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 보미는 보행기에서 손을 떼었어요. 아이는 잠시 두 발로 온전히 선 채 재문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
보미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손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넘어질세라 온 세상을 다 감싸듯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미는 그토록 그리던 할아버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그 순간 재문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벅찼어요. 평생 그 어떤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걸음 하나가 그의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보미가 해냈구나. 정말 장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노을빛 속에서 함께 반짝였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숙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죽어있던 한 아이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한 가족이 비로소 봄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세 사람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재문은 중대한 결심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 부지 절반을 헐어 그 자리에 특별한 곳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무료 재활센터였어요. 보미가 새 생명을 얻은 바로 그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을 절망에 빠진 모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터로 만든 것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냉혹하기로 소문났던 노회장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러나 그를 이토록 바꾸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책임자 자리에는 당연히 정숙이 앉았습니다. 세상이 지워버렸던 그녀의 이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개원식 날 보미는 두 발로 씩씩하게 무대에 올라 현판을 걸었습니다. 그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비로소 희망이 시작되는 곳. 차갑던 저택은 이제 온기가 넘치는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보미는 이따금 크리스탈 잔을 손끝으로 가만히 두드리곤 했습니다. 맑고 영롱한 그 소리가 온 집안을 다시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정숙이 처음 저택에 와서 들려주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세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껴안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생명은 언제나 다시 꽃을 피워냅니다. 오늘 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곁을 지켜주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